난징. 난징을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저는. 어딘지 아세요? 위치? 중국에? 상하이 근처 아니에요? 맞아요. 상하이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한방에 가는 비행기는 없는 걸로 우리나라에선 알아요.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름이 되면 거예요. 38도가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몰라요. 중국은 38도가 넘어가면은 뭐 재난 뭐 이거 해가지고 냉방비에 훨씬 뭐 많은 세금을 물린댔나?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무조건 38도구나. 38도예요. 진짜 통계 조작 정말. 그래서 어떤 날이든 어떤 지역이든 그냥 38도거든요. 그 이상이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군. 난징이 여름에 그렇게 뜨겁다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신발 밑창이 녹아내린다고 하더라고요. 38도지만. 네네. 그런 지역인데 난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아시죠? 조금 네. 알려주세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것만. 그 위안부 같은 상황도 좀 있었고, 그리고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인구의 몇 분의 1, 뭐 이 정도를 일거의 일본인들이 중국인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 유럽에 홀로코스트가 있었듯이, 그러니까 그들보다 어찌 보면 더 잔인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 정도? 잘 아시는데요? 그래요? 다 알면서 모른다고. 미국에 이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모르는데? 알잖아요. 나는 1도 몰랐는데 많이 아시네요. 하여튼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계속 외교상의 마찰이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난징 대학살인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가보셨나요, 혹시? 전 상하이만 가봤고 난징은 못 가봤어요. 저는 중국은 아예 안 가봤거든요. 몽골을 가셨잖아요. 대신. 몽골을 가긴 했죠. 전 몽골을 중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네, 분명히 아니죠. 네. 네, 중국은 자꾸 몽골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먼 미래가 답을 알려주리라 생각하고 그 신장 위구르도 참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티벳도 되게 마음이 아픈데 중국이 절대 안 놔줄 것 같아서 잠깐 딴 길로 새도 되나요? 그럼요. 왜 신장 위구르랑 티벳을 안 놓는 건지 아세요? 글쎄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거기에서 뭔가 실험하거나 이러기가 좋나? 사람이 없어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거랑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국경의 경계선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원의 문제가 커요. 물? 네. 히말라야? 정말 단군이 정말 대단한 부동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았는지.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물과 산이 있죠. 데몬 헌터스를 보세요. 지금 저희 난리예요. 미쳤어요. 저는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적을 살아생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근 일의 최고라고 봅니다. 지금 외국 꼬마 애들이 한국어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건어비 골든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지금 부동산에 굉장히 잘하셔서 우리나라가 물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수원이 단 하나도 중국이랑 이어지지 않았어요. 전부 다 독자적인 수원이에요. 저희의 강줄기가 되게 특이하죠. 근데 동남아의 모든 국가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그 수원의 시작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물줄기를 막아버리면 끝나요. 그냥. 그냥 그 국가의 모든 그 산업이나 아니면 일반 생활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눈치 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때문에 생태계가 바뀌어가지고 어업이 엉망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은 그 수원만 잡고 있어도 동남아를 쥐락펴락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수원이 티베트와 위구르에도 있어요. 그걸 놔줘버리면 동남아에 대한 지배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절대 안 놔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거기에 물줄기만 없었어도 티벳과 위구르에게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또 국제적인 뭔가 입김이나 이런 거에 힘을 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수원이 있는 이상 중국은 절대 놓지 않겠죠. 온도도 38도로 맞춰야 되는 마당에 독재란 무엇인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국력이란 무엇인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유산에 대한 싸움이 결국에는 국력 싸움이고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정치적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역사가 정치랑 맞물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유산을 얘기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네스코에서 생각하는 유산이 뭘까요? 관광유산이겠죠? 관광유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저기 가봐야겠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에서만 있는 뭐 독특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유산에 생각보다 역사적인 개념은 포함되지 않아요. 역사적 보존 가치? 글쎄 약간 이런 느낌. 그 친구들이 말하는 유산은 말 그대로 보편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 인류 공통으로 보편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근데 그것을 이제 자연유산, 문화유산, 뭐 기록유산 이렇게 나누는 거고 걔네의 이념은 평화예요. 평화, 다양성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도 역사는 사실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유산은 역사와 교차 지점은 될 수 있는데 아예 역사를 빼고 논할 수는 없는데 그쵸. 그 유네스코 관련 기관장들 대부분이 건축학자예요. 그리고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가장 많은 논문을 내는 학계는 지리학과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역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산의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난징은 유네스코 유산과는 좀 먼 걸 수도 있어요. 네네. 절대 유네스코 유산이 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쟁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국제기구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중립과 균형이에요. 한국 거 하나 해주면 일본 것도 하나 해줘야 되고요. 약간 그런 느낌? 실제로 우리는 음식도 뭔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쵸. 국제기구에. 그 전통 음식들을 등록해주고 이건 이 국가의 음식이야 라고 말해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일본이 간장을 등록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웃기지 마. 조선 간장 몰라? 하면서 껴들어요. 네. 그래서 둘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냥 그 국제기구에서 소이 소스로 합의 보자. 거기에 니네 둘 다 간장 넣어. 해서 간장이 등록이 안 됐어요. 된장도 저희 나라가 먼저 우리 그럼 된장 등록할래? 라고 했는데 일본이 와서 웃기지 마. 우리도 그러면은 그 낫도 있어. 미소 된장. 네, 그리고 미소도 있어. 네. 이러면서 왔고. 그러니까 갑자기 태국이랑 몇몇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도 콩 발효한 거 있어 하면서 와서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뭐 소이 페이스트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단어 아래 그럼 본인들이 말하는 그 음식들 다 넣어 라고 해서 된장도 등록이 안 됐는데 그때 한국이 몰래 고추장을 같이 올렸는데 다른 나라들이 된장에만 집중을 하느라 고추장이 됐구나. 고추장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고추는 조선에서 그렇게 막 한반도에서 오래된 식물도 아닌데 수입 식품이었는데 고추장은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유산은 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이랑 분쟁이 생기면 시끄러워. 그만해. 라는 느낌이고 위안부도 그래서 지금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유네스코 유산에서 소녀상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시끄럽게 분쟁이 있으니까 최근에 위안부 관련한 소녀상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최근에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게 유네스코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보수적인 기관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걸 등재를 하고 싶은데 더 말하면 오히려 유네스코에서 분쟁의 여지를 자꾸 가져오네? 그러니까 등재를 안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재가 안 되고 있는데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온 거죠. 난징도 비슷해요. 난징도 일본과 중국이 얽혀 있고 안타깝게도 서방 세계는 동양의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서방 세계 자기네들이 뭘 안다고 그런 뭐 인류 보편의 감정과 가치에 기댄다고 하지만 난징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동양의 홀로코스트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난징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일본이. 그리고 그걸 한 번에 묻었어요, 그냥.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간도 참변이 있죠. 간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간도 기차역에서 줄을 서고 있던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죽였는데, 이제 뭐 그 죽이는 방식이 굉장히 잔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너무 잔혹하니까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발견된 건 아니었거든요. 이 난징 대학살 유적이나 위안소 유적이 발굴된 건 생각보다 근래예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말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난징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개발되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고 상권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권의 한가운데에 그 대학살 유적과 리지상 위안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조건 개발하고 싶죠. 맞아. 이거 남기고 싶지 않죠. 그냥 사진으로나 남기고 그 유골들 발굴하고 그래서 다른 박물관에 하면 안 되냐. 이거랑 그래도 역사는 기억해야지. 이거랑 되게 싸웠어요. 결말은 역사를 기억하자는 쪽이 이겼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순수하게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였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얘기를 하게 될 건데 네. 그 관련한 기사를 제가 중국 웹에서 찾아봤거든요. 다 똑같아요. 기사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짰구나. 보도자료 뿌리듯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야 나 우리나라 기자들 기사 이따위로 쓸 거면은 막 이러면서 욕한 적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중국은 이 역사의 슬픔을 기억하는 영원한 리더로서 존재할 거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기념관에 대한 연설이라든지 그 기념관에 그 나오는 끝없는 메시지들이 봤어? 야 이래. 일본이 이렇게 했어. 어디 일본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리더를 자처해. 그건 우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피해를 딛고 일어난 중국. 그리고 이 피해 속에서 평화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중국. 약간 이런 정치적 위치를 취하는 거죠. 리지상 위안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 기념관으로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어요. 참고로 위안소가 좀 더 늦게 복원이 된 케이스거든요. 이게 결정적으로 복원이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리지상 위안소의 19번 방이었나 9번 방을 사용하시던 할머님이 증언을 했어요. 한국에 지금 계시진 않고 북한 분이시거든요. 박영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니까 중국에 증언을 하러 가기가 용이하죠. 그분이 그 위안소를 쭉 도시면서 이 방이 내가 사용했던 방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위안부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이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켜서 이제 리지상 위안소도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사진 촬영 자유죠. 난징 기념관과 리지상 위안소는 사진 촬영이 불가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진이 몇 개 나오긴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시물이고 그것도 사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허가한 자료를 허가한 기자들이 그냥 찍어서 올린 거예요. 난징 대학살 기념관 같은 경우는 전시 해설 정도의 사진? 그 정도 찾을 수 있고 리지상 위안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작품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사진으로. 그 3개가 뭐냐면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면
만국의 위안부 할머니들. 저 서양이나 이런 곳에도 다 위안부는 있었잖아요. 네덜란드에도 있었고. 그 할머니들이 울고 있는 사진을 큰 벽에다가 한 명씩 다 배치를 해놓은 전시물이 있고요. 하나는 입구에 그 임신한 위안부 조각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진 아실 거예요. 위안부 사진을 검색하면 임신한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서 작가가 조형한 조형물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출구에 맨 마지막 조형물인데 울고 있는 할머니예요. 근데 진짜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눈물이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있어요. 휴지가 있고 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는 안내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 계속 흐르는데 닦이나요? 그러니까 이 조형물의 설치 의도, 상징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아무리 닦아도 할머님들의 슬픔은 지워지지 않고 이런 것들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리지샹 위안소를 개관하는 연설이나 그런 것도 난징기념관과 비슷하게 기사에 올라와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죠. 중국 웹도 돌아다니고 번역도 알아서 해주고. 그래서 저는 안 가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저 안에 유명한 전시물로 뭐가 있더라라는 기록만 볼 수 있어요. 네, 이 두 기념관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전시할 것 같으세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전시하는 형태가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전시하고 싶으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앞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중국이 전 세계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느낌을 심어주려는 쪽으로 갔나요? 그 의도는 거기서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위로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국의 죄 없음과 일본의 엄청난 죄 있음을 대비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을 것 같네요. 우린 피해자다. 위로의 모습으로 전시를 하고 싶으시다고 했고 네. 실제로 한국에서 일제강점기나 위안부 관련한 것을 기리는 방식은 어떤가요? 독립기념관은 옛날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 약간 나열형 느낌이 그냥 강했어요. 전시물을 타임라인에 맞춰서 타임라인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뭔가 테마가 있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최근에 다시 가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다시 가보세요. 독립기념관 네. 전시가 나름 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여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이거 좀 괜찮다 싶었던 전시물도 있고 광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게 뭐 정말 얼마나 기쁜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광복 관련한 전시관이 하나로 통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별거 없이 그냥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가면 이제 사료들이 쫙 이렇게 읽기 쉽게 정렬되어 있는데 버튼 하나를 누르면 그 광복의 연설이 막 나와요. 김구 선생님의 실제 음성과 막 사람들이 와 하는 음성이 나오고 나름 느낌 있는데 하긴 했는데 이거는 피해를 전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피해에 대한 전시 혹은 위안부에 대한 전시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감옥이라든가 고문기구라든가 서대문형무소. 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천안에 있는 거기서 본 거였어요. 저 그 기억이 나거든요. 천안 전쟁기념관인가? 아니요, 거기가 그거였어요. 그 독립기념관. 제가 말한 독립기념관은 지금 서대문형무소 근처에 있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거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천안 거기는 이제 가면 조선총독부의 끄트머리를 전시해놨죠. 아주 재밌는 전시예요. 그거. 일부러 땅을 낮게 파서 거기에다가 그냥 한 가운데다가 그 조선 총독부 꼭대기 부품을 팅 놔두고 거기 침 뱉어도 되고 껌 붙여도 되고 발로 차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아주 독특한 전시 형식을 아주 대놓고 의미를 담고 있는 위안부에 대한 방식은 소녀상이 대표적일 거고 아니면 저기 전쟁과 평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위안부 전시를 해둔 곳인데,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사실상. 이제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또 상징물들이 있고 할머님들이 그린 그림, 뭐 이렇게 나비 그리고 추모하는 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면에서는 좀 위로와 닿아 있기도 할 거고 서대문 형무소는 위로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나라한 피해를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볼 수도 있잖아요. 서대문 형무소 같은 거 보면. 일본이 그럼 2차 세계대전을 기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폭탄 맞은 거, 뭐 이런 것들, 히로시마 아니면 걔네들 목조 주택들이 많아서 불내기 위해서 던졌던 그 폭탄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일본은 히로시마에 평화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촬영이 불가능해요. 네, 가보신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너무 엄숙하고 다 모두가 추모하는 분위기고 외국인들이 많고 온갖 나라의 국가어로 왜 평화가 중요한지 전쟁의 참혹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전쟁의 영광을 전시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촬영이 불가능하고요. 거기는 모든 전시문이 다 일본어로만 되어 있고요. 그 야마토 전함이라고 알죠. 일본에서 그 전쟁 때 사용했던 전함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아주 재밌죠. 한쪽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을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영어 뭐 한국어 할 거 없이 다 번역해져 있는데 그 외국인이 가지 않는 조금만 살짝 외진 곳으로 가면 바로 전함 전시가 되어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아니, 그들 다 와요. 그들 답다고 얘기하려다가 참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이니까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징 기념관에요. 만인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묻힌 유골을요. 발굴하다 만 상태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냥 여기 와서 해골 봐. 거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를 전시한다고 해서 거기 시체를 놔두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정말 그냥 그대로 다 보여줘요. 일본이 정말 쓰레기다. 일본은 정말 폭력의 앞잡이고 일본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했는지 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합니다. 만인갱이 묻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좀 논란이 됐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이거를 그렇게 놔두냐 했을 것 같지만 중국이잖아요. 가장 대표 전시예요. 나머지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인갱도 다녀오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라서. 리지샹 위안소는요. 난징 대학살 기념관의 제2 전시관이에요. 그냥 위안소 그 자체를 냅뒀어요. 우리나라 그 전쟁과 평화 여성기념관을 갔을 때도 뭐 그때 사용했던 일본군의 콘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막 정황을 막 적어둔 그런 게 있긴 했는데 다른 장소에 유물로서 그걸 가져와서 배치한 거랑 진짜 위안소로 사용됐던 장소에서 이 장소에서 이런 성고문 기구가 있었어요. 그대로 배치해 놓는 거랑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리지샹 위안소는 그걸 다 그대로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이 방이 박영심 할머니 방이었다. 여기서 박영심 할머니가 증언하길 이런 일을 당했다. 다 해놨어요. 정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노골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유적이 아니라 그냥, 네,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강간했어. 이거를 그냥 시각, 청각, 뭐 모든 걸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작은 방 들어가 봐. 너 여기서 강간 당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급으로 그냥 놔뒀어요. 와 이거 진짜 중국답다. 우리나라였으면 이 리지샹 위안소를 전시관으로 했더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냥 서대문 형무소처럼 그 방들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을 것 같은데 와 이게 대단하다. 그러면서 조형물 3개만 딱 공개하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으세요? 일본은 나쁜 놈. 일본은 나쁜 놈. 우리는 피해자. 우리는 피해자의 눈물에 닦아주고 이걸 계속 기리는. 일본의 잔혹성을 막 있는 그대로 강조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를 외쳐.
소름이 돋지 않나요? 이런 거 얘기하면 전공자인 저만 막 소름이 어우 막 이러는데 약간 오타쿠를 바라보는. 근데 이게 참 신기는 해요. 저는 거길 가봤거든요. 아우슈비츠. 걔네들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폭파시키고 갔단 말이에요. 흔적을 없애려고. 근데 일본 애들은 그러지도 않았나 봐요. 흔적을 없애려다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리지샹 위안소가 그 바로 근처에 국제기구에서 만든 난민 수용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걔네가 보는 앞에서 이제 패전 직전까지 운영됐던 데가 사실상 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기가 힘들었죠. 다른 곳에 남아있는 위안소는 하나도 없어요. 섬째로 폭파해버렸고 그냥 없어져가지고 일본이 똥배짱으로 나오는 이유가 없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없애서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적나라하게 있잖아. 피해 증언이 뭐 사료가 될 수 없다고? 야 근데 있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인을 대하는 중국인의 방식이네요. 네. 엄청나요. 근데 과연 내가 피해자거나 피해자의 유가족이거나 후손이라면 내가 과연 그 기념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난징 대학살 기념관도 못 들어갈 것 같고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리지샹 위안소도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리지샹 위안소는 성인만 입장 가능해요. 애초에. 그럴 수 있겠다. 네. 너무 애들한테 충격이 클 수 있겠네. 아무래도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노골적이고 폭력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전에 어려운 역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려운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세계에서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뭐 여러 가지 소재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거나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통념, 배경 지식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소재, 뭐 유물들을 어려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난징은 어려운 역사예요. 폭력적이잖아요. 논쟁의 소지도 갖고 있어요. 이 폭력이 2차 가해가 되진 않는가? 그러니까 폭력이 있었어. 좋아. 폭력이 있었던 걸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의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잖아. 그럼 이건 폭력의 재생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이 폭력을 재생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폭력을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려지는 관점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위안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강제로 끌려갔다. 혹은 속아서 뭐 공고에는 공장으로 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속아서 갔다. 아니면 자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가족이 팔아서 간 경우도 있을 거고 친일파 한국인이 보낸 경우도 있을 거고 한국인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안부들을 감시하던 한국인들도 있었을 거고 박영심 할머니가 증언하는 그 계속 이동하는 경로들이 있어요. 어느 위안소에서 어느 위안소로 갔다가 이 경로들에서 중국인이 있어요. 그걸 매매하고 팔아 넘기고 하는 중국인들이 당연히 있었고 조선인도 마찬가지죠. 조선인도 있었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국제기구에서는요. 여기를 침략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안부 몇 명 내놔 라고 했을 때 그 협상에 응해서 넘겼어요. 난민 수용된 곳에서 젊은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몇 명씩 국제기구에서 유효했다고요.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여성 서양인이 결국엔 자살해요. 전쟁이 끝나고 나는 그들을 넘겨줬던 죄책감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보고 있었던 죄책감을 이겨낼 수 없다고 자살을 하는데 그분의 증언과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분의 기록에. 그런 것들은 역사가 아닌가 그럼? 이거는 그럼 가르칠 가치가 없는가? 역사가 교훈을 주고 반성을 하게 만드는데 효용이 있는 거라면 똑같은 거 아닌가? 서양이 잘못한 거, 중국이 잘못한 것도 그대로 보여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왜 그거는
없는 역사처럼 취급하고 중국은 언제나 무결한 피해자야 되는 거지. 근데 한국도 비슷하죠. 늘 무결한 피해자로 존재하죠.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가 근데 이거는 진짜 거예요.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사에 어느 한 가지의 순결함이 있는 어떤 주체나 존재가 어떻게 있겠어요, 인간인데. 다 보여주면 안 되나요, 그럼? 다 보여줘도 되지만 저의 생각은 그래요. 어떤 것을 보여줄 때 영화건 소설이건 그 맥락을 줄기를 잡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나열해 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전시하는 방식은 수정되지 않아도 되나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무언가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자유가 없잖아요. 민간에 공개되지도 않고 사진 촬영도 불가하고 거기는 다 예약제로 운영돼서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갔다 온 사람에 아무 의해서. 생각 없었는데 수업하느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비판 지점을 짜내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어떤 이상을 꿈꾸잖아요.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부모, 완벽한 내 자녀, 뭐 완벽한 어떤 상사. 세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닐 때 우리는 그거를 비판하게 되잖아요. 역사에서도 지금 그런 지점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이야 했을 때 거기에는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를 몇 개 했었는데요. 전공자가 아닌 미성년자들과 성인분들한테 역사를 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를 물어봤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 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 교훈이에요, 결국. 이거는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배운 그대로 읊는 거네. 근데 그게 배운 그대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사례까지 막 들어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역사의 본질은 교훈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역사학계에서는 교훈을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렬하게 비판하거든요. 역사의 본질은 비판이에요. 비판? 어떤 네. 비판?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의 본질은 하나의 사건이 절대 한 가지의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사건에 얽힌 최대한 많은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 각각의 관점들이 갖는 모순과 왜곡 그리고 그런 잘못된 지점들을 비판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쇼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는데 그치, 각자의 관점으로. 그 사실을 모아서 비판하고 깎아내린 파편들을 다시 모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진짜일 진실해. 확률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역사예요. 비판이에요. 역사 교육의 본질은 뭐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비판적인 느낌으로 역사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아무도 안 봐요. 그니까요. 그리고 지금 역사 교육은 실패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공통이죠? 아니요. 안 그래요?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정치하는 꼬라지를 보면 전 세계 공통으로 망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는 끝없이 해야 돼요. 연구는 해야 되고.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교사들이 진짜 빡쳐. 니들이 현장 와봤냐. 야 이게 현장에서 될 거라고 봐? 또 누가 고등학교 교사들, 중학교 교사들 막 비판해요. 그러면 애초에 초등교육부터 애들이 제대로 안 하고 왔는데 우리들은 어쩌라는 거냐 해요. 초등교사한테 그걸 막 비판해요. 그러면은 아니 유아교육에서부터 안 잡혀왔는데 어쩌라는 거야 해요. 가정부터 안 됐어. 그러면 유아교육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애엄마 애아빠들이 애를 이미 버려놨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현장 힘들고 현실 힘든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해야지 조금이라도 그쵸?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역사를 비판적 콘텐츠로 만들면 아무도 안 본다. 콘텐츠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안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애들한테. 네가 직접 교과서 써봐. 써보고 싶은 사건 있으면 가져와봐. 근데 교과서는 너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해? 교과서에 올라가는 거는 어떤 느낌이어야 돼?
그럼 이제 애들 미쳐요. 그것도 조별 활동으로 해보잖아요. 그럼 하나는 자료 찾았는데 다른 애랑 다른 봤는데 애들 되게 재밌어요. 무슨 소리세요? 교실의 역사 만들어보자. 얼마 전에 A랑 B랑 팔씨름했잖아. 근데 팽팽하게 하다가 뭐 했다고 하는데 A는 뭐 자꾸 제가 반칙 썼다고 주장하고 자꾸 그 목격한 애들이 써보자 하면 되게 재밌어요. 막 서로 그렇겠네. 어떻게 중립적으로 쓸 건지 막 아니다. 그건 반칙이 아니었다. 누구는 하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각도에서 보면은 약간 누구의 팔꿈치가 더 난리 나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재밌겠네. 그럼요. 근데 그게 역사 교과서랑 뭐가 다르죠? 그럼 교과서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걸 애들이 모를까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알겠죠. 네, 알아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역사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지금 학습의 경향이 학습 부담을 줄여야 된다 해서 자꾸 교과서가 얇아지고 글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미국 가잖아요? 5학년 학습지가 이 책상만 해요. 글 빼곡해요. 나도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와씨 이걸 초딩이 읽는다고? 와 구라 같은데. 미국 초등학교 현장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지? 이렇게 돼요. 그걸 재미없어 할 거다라는 건 사실 추측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남지적하는 걸 그렇게 즐기거든요. 그것도 맞지. 뒷담 까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앞담 까보라고 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까보라고 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그냥 거의 힙합이에요. 비판이라는 역사적 본질은 언제나 놓치지 않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늘 놓고 있는 것뿐이지. 겁이 나거든요. 교육과정 만드는 사람들도 이거 내가 바꿨다가 욕 개쳐먹어. 이전 거를 참고하자.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도 교육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제시해 주면 우리가 욕을 덜 먹을 텐데. 교사들도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욕 먹을까 봐 겁먹어. 한 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아봤던 기억이 없어요. 네. 역사 교육을. 네. 이렇게 하면요. 고등학교에서 민원 날아와요. 제일 바뀌기 힘든 건 당연히 공교육이겠죠.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런 이상 공교육이 제일 보수적인 곳이고 바꾸기 힘들겠지만 전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말 좀 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시야 큐레이터의 의도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 별말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다른 관점으로 다시 또 전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 네, 전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말을 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 발로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난징 좀 비판할 수도 있죠. 야 이거 나 너무 속상해서 못 들어가겠어. 조금만 사실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리지향리안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전 감성 풍부하지 않아도 힘들 것 같아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그거 재난용은 그렇게 잘 보면서. 그건 재난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같은 선상이야. 아니잖아. 아니야, 같은 선상이야. 현실이면 못 봐요. 그러니까 저도 현실을 바꿔놨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면 악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감정이입하는 거가 좀 다르네. 좀비는 괜찮아요. 존재하지 않잖아. 좀비도 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면 더 힘들어요. 맞아요. 더 힘들겠지 보다. 그 장소라는 것이 주는 아우라와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장소라는 것이 주는 아우라와 힘에 소품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쓰던 거 그대로. 근데 거기 옆에 할머니가 우는 사진 막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젊었을 시절에 거기 앞에서 막 찍은 것들 막 이렇게 있고 그 대사 그대로 다 나와요. 되게 힘들어요. 저도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할머니의 눈물에 닦아주면서 나와야 되는데 닦아도 안 닦이니까 그럼 그 전 시간을 나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내가 능동적 주체로서 뭘 할 수 있지? 내가 아무리 눈물에 닦아줘도 닦아지지 않을 거고 그럼 영원히 할머니들은 슬퍼야 되고 나도 그냥 이 할머니들의 슬픔을 덜어내주지 못하는 하나의 죄인으로서 죄책감밖에 안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에 도움이 되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냥 너는 방관자고 죄인이야. 결국에 너는 영원한 원죄를 가진 존재야. 그 과거의 조상들이 입었던 피해를 넌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돼. 이런 얘기를 교사가 했다고 하면 그 교사에게 연수를 추천해 줄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아이가 그런 교육을 받길 원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하잖아요. 무기력한 학습자가 후에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안을 고민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정부에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우리라면 이걸 어떻게 전시할까? 우리에게 만약에 위안소가 남아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떤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폭력을 폭력으로 재현하는 거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도 결국에는 그 위로의 방식을 대안으로 채택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위로가 강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강제하지 않으면서 위로 가기? 이게 심파로 안 가면서 세련되게 마무리하는 드라마와 그러니까요. 비슷한 거지. 진짜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난징의 기념관과 위안소를 보고 나서 교사들을 데리고 하는 연수 활동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사전 연수, 본 연수, 사후 연수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썩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희도 과제로 했던 건데 아직 올해까지 이상하게 끌려가고 있긴 하지만 이걸 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책이 있어요. 아이리스 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난징 대학살이나 위안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목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리스 장은 어릴 때부터 끝없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일본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그때 우리 옆집에 누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당했고 그러니까 너는 항상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얘기를 잘하면서 끊임없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리스 장이 들었던 얘기들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 갔는데 이 아이리스 장은 이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 도서관에는 난징에 관한 자료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고 본인이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를 자료를 보고 엄마 아빠한테 들은 자신의 충격을 고스란히 책으로 만들어낸 책 제목이 난징의 강간이에요. 이 사람이 받은 충격이 제목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면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포르노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슨 남자를 다 강간마처럼 취급하고 뭐 레이프 컬처 자체를 비판하는 이게 맞나. 이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다가 결국에 이분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모은 자료를 봤던 그 충격 자체가 이분에게는 삶의 부담이 된 거고 그 책에 고스란히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글쓴 이의 그 과정을 지금 들으니까 한강 작가님이 그 소년이 온다를 쓰기 전에 그 과정하고 약간 오버랩되면서 그 부채감 때문에 결국은 쓸 수밖에 없었고 쓰고 나서도 괴로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직접 목격자가 아닌 간접 목격자인데도 그런 감정을 느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직접 목격자였던 사람들의 회고록 그리고 당시의 일기들을 봤어요. 근데 사료에서 일기는 정확하지 않는 사료로 여겨지거든요. 사람은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군인이 썼던 일기가 아즈마시론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썼던 일기 그리고 난민 보호소에 있었던 그분의 일기 봤어요. 직접 목격자들의 충격, 간접 목격자의 충격. 어떻게 보면 그 전시관을 다녀온 사람은 이 간접 목격자의 충격과 비슷한 트라우마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전시관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중국 외배 결과라 가지고 제가 정확히 번역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시관을 통해서 교육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답이라고는 말 못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은 심리기법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심리치료 기법 중에 핫시팅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미드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일단
충격받은 내 감정부터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시 같은 거 보고 나오면 우리가 어떤 충격이나 뭘 받았더라도 그거를 모두와 함께 나누고 이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해봤자 블로그에 막 이렇게 쓰는 정도인데 사실 그걸로 그렇게 크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함께 나누고 와 그거 너무 힘들었다. 솔직하게 토로하고 감정을 뱉어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더 피해자를 존엄성 있게 기리는 방법은 없나. 비느자 기법을 한번 활용해 볼까? 그거는 우리나라 전시관에도 요즘 많이 해요. 그냥 비느자가 하나 떨렁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전시관을 봤는데 내가 박영심 할머니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뭐 내가 여기 왔는데 아이리스 장이었다면 어떤 말을 뱉었을까? 그걸 이제 한 명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는 그런 감정에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 모이면 박영심 할머니의 일대기라든지 뭐 이런 소재를 통해서 새롭게 전시나 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박영심 할머니, 현재의 박영심 할머니까지 이렇게 쭉 오는 연대기를 각 선생님들 조별로 만들어서 어떻게 풀어내야지 이들의 피해도 보여주면서 이들의 존엄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었어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념관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오히려 한국의 기념관들을 좀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떠올리지 못하실 수 있지만 가본 분들은 한국의 기념관도 일정 정도 정시 방법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대표하는 그런 것들도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를테면 소녀상. 그러니까 중국은 할머니를 강조하는데 우린 소녀를 강조하잖아요. 왜? 소녀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닌가? 단발머리에 흰 옷을 입은 나비와 함께하는 그 순결한 소녀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평화나비 운동 좋아요. 좋은데 너무 우리한테 그 위안부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진 않았나? 너무 하나의 틀에 박혀있지 않나? 실제로 그 수업한 결과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책을 쓰신 건가 아니면 역사교육지에 올린 거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에서 위안부 관련 수업을 한 진짜 테마를 잡고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그럼 만약에 실제로 성매매를 하던 사람이 위안부로 갔으면 피해자가 아닐까?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한 학생이 그렇게 많았대요. 원래 몸 파는 사람인데 뭐 어때요? 아이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순결한 조선의 처녀를 데려다가 인 거예요. 처녀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닌가? 순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지점이 많죠.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를 기리는 많은 기념관들이 실제로 그래서 친일을 드러내나? 친일 인명사전에서 아주 극단적 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 그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던 친일은? 그러니까 이젠 대중역사가 어느 정도 물 위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그래 이름이 남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많이 노력했던 우리 대중, 우리 일반 사람들을 많이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일반 사람들 중에 숨어 있었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존재는 없나? 민중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존재가 혼합된 건데 그 안에 말은만 해도 사실 우리는 높은 친일파로 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행히 드라마 같은 데서 좀 많이 다뤄줘서 사람들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영화를 교육에 활용할 때의 문제점이 또 있어요. 있겠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그 모든 것을 다 나열해서 가르칠 수는 없다. 모든 걸 가르쳐도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럼요. 다르게 그리고 받아들여야죠. 아까 그 몸 팔던 분이 그 위안부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 그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이들을 너무 순수한 존재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나이 돼서도 이해하기 힘든 게 있거든요. 사실 잘 모르겠는 거.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약간 이렇게 교육에 대한 이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거를 다 고려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훈련을 시킬 그러니까 수 있죠. 특히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그럼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고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의 교육이 너무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해서 더더욱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자기가 스스로 비판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의 정보를 찾아보고 취합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을 검증해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성인들도 단 한 명도 되어 있지 않다. 맞아요. 근데 그 소재를 그 역사 안에서 수많이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논의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구석기부터 현대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죠. 그냥 한 가지 주제를 한 달 동안 하면 안 되나? 그 얘기가 있어요. 시험을 못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험제도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교육은 지금 건들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전 시간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저는 더덕님 얘기하시는 거가 좀 이해되고 또 유영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가지고 온 소재가 난징대학살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위안부라는 어린아이들에겐 너무 자극적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더덕님의 반응이 그거였던 맞아요. 거고. 그걸로 교육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아까 얘기하셨던 팔씨름 할 때 그 상황 갖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충분히.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위안부를 안 가르쳐요? 그 교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육하는 행정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되게 잡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위안부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그 비중이 지금은 너무 작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나요? 너무 커요. 아, 너무 커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커요. 그렇다면은 그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 방식인가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대로 외워. 학습해. 위안부는 피해자야.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본이 무조건 가해자야. 이걸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역사 좋아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쩔 수 없이 주입식 교육에 당연히 그거에 당했었던 사람이고 저도 처음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일본 나쁜 놈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가다가 일본이 안 나쁜 놈은 또 아니니까 그렇다는 뜻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최근에 정말 더 화가 나는 대상은 친일파로 바뀐 상태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수많은 논쟁거리를 주는 건 오케이인데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걸 주는 건 아이들이 대혼란이에요. 저는 이런 이제 논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때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계속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저 같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는 초등교육부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수업을 하라고 하면 공격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공격이라고 보기가 애매한 게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잠깐 생각한 거예요. 활동지로 준다고 하면요. 증언을 줄 거예요. 요즘 애들은 글을 길게 못 읽으니까 짧아요. 세 줄도 안 될 거예요. 그 상황에 있었던 일본인이 본 사건 증언을 하나 줄 거고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하나 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의 증언 하나 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뭐 서양 사회의 현재 관점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소녀상을 철거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소녀상을 세우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언 줄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 안 알려줄 거예요. 증언만 줄 거예요. 누구일 것 같아? 얘기해 보라고 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나름 혼자 활동지에 쓰겠죠. 이 증언은 소녀상을 철거하자 했으니까 일본인이겠지? 써요. 나중에 정답 공개해요. 일본인 아니잖아. 한국인이잖아.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을까?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가 생각했는데 일본인이었어. 너는 왜 이 주장을 일본인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안에서도 다른 관점이 있네. 생각해볼 여지 있잖아요. 한국 안에서도 다른 관점이 있네. 생각해볼 여지 있잖아요. 똑같아요.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거예요. 하나는 동화책 같은 데서 다듬어서 한 동화책의 구절을 내올 거고요. 하나는 교과서의 구절을 내올 거예요. 하나는 실제 증언 자체를
일부 편집한 거.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한 부분은 당연히 교사도 취사 선택을 해요. 그게 줄 거예요. 이 세 가지 증언을 보고 느낀 점을 물어볼 거예요. 이 같은 사람의 증언일까? 물어볼 거예요.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 나중에 정답을 공개해요. 너가 생각한 거랑 답이 다르네? 그 이유는 뭐야? 같다고 하면 이 중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너에게 와닿은 건 뭐였어?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가 없는 건 뭐였어?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건 뭐였어? 근데 이 효과적인 걸 물을 때도 달라져요. 네가 만약에 외국인에게 설명한다면 이 셋 중에 뭘 선택할 거야? 네가 만약에 우리 교실 안에서 친구들한테 설명할 땐 뭐라고 할 거야? 뭘 선택하고 싶어? 네가 만약에 가족들한테 얘기할 땐 뭘 설명할 거야? 너의 후배, 지금 고등학교 수업을 선정했으니까 중학생한테 보여준다면 뭘 선택할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앞에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자료 중에서 중학생 후배한테 이 사건을 설명하는 데 쓸 거야. 세 가지를 선택한다고 하면 뭐뭐뭐를 선택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있는 자료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점을 다룬 거예요. 전 세계의 국가 다 돌았죠. 한 명의 관점을 여러 가지로 말한, 그러니까 역사가나 그 쓰는 사람이 개입한 자료들 다 들어갔는데 혼란스러움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거 해보면 되게 잘 따라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세 개를 취사 선택한다는 것도 주관적인 행위라는 걸 이해해요. 근데 자기의 메시지를 만들어요. 이거 세 개를 쓰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좀 이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중학교 때 저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또 그렇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거 사용해서 좀 다른 거 있다고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이런 수업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이런 예제를 들지 않고 계속 얘기했을 그쵸? 때는 그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왜냐하면 왜 이 논쟁을 계속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런 수업을 예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있다고요? 이런 저희 딸이 미국에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할 때 그 노동자의 입장, 어디에 중국 사람의 입장, 어느 사람의 입장 이걸 가지고 토론하게 시키고 그거를 변호하게 하고 이런 수업을 한다는 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양한 입장을 경험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제로 어떤 사람이 이 수업을 봤을 때 이걸 활용하면 되겠네 라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거랑 그걸 아까 처음처럼 설명하는 거랑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역사와 역사 교육의 차이예요. 맞아요. 역사는요. 필터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필터가 되어서 내가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치. 역사 교육은요. 교사라는 필터링이 끼고 교육 과정이라는 필터링이 끼고 그리고 수많은 사회 환경이라는 필터링들이 껴요. 그 안에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처음에 얘기했던 건 여기는 교육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얘기한 거고요. 그 이후에 예제를 든 건 교육이라는 필터를 하나 가져와서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당연히 고려해요. 이것의 잔혹함, 폭력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당연히 고려하고 이를테면 미국에서도 인종분리 정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역사에 속하는데 폭력적인 자료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그 당시에는 흑인을 그냥 재미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패고 그랬던 놀이가 있었는데 그 사진 그대로 다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 있지만 활용하지 않아요. 왜? 아이들한테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KKK단의 관점을 가져올 순 없어요. 왜? 아이들이 가해자한테 이입하게 만드는 것도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밀한 기계공학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를 쌓아가고 어떤 자료를 활용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가해자한테 이입하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무결한 피해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친일파나 우리나라의 잘못이나 아니면 혹은 다른 이야기들을 안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들아 폭력을 있는 그대로 폭력적으로 보여주는 게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폭력을 폭력으로 가르치는 방식을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본인들이 교육할 때도 똑같이 그 폭력을 답습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교사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학부모들은 물론 그냥 뭐 박물관에 다니고 전시관에 다니고 아니면 뭐 TV에서 뭐 꼬꼬무 같은 거라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박물관에 있거나 책에 나오거나 TV에 나오면 그게 공적인 역사라고 생각해요. 마치 어디에서 막 쾅쾅 이거는 진짜입니다라고 확인을 받은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쌓이면 본인 자신을 구성해요. 그럼 그게 그냥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꼭 어떤 강사나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은 누군가 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가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빌어보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때로는 더덕님이 얘기했듯이 그게 공격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비판은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근데 사실은 정말 비판은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 스스로 이런 사실이 있고 이런 자료가 있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건 아주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어제도 읽은 논문에 나온 건데 사람들이 교과서를 성전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랬지. 성전화해요. 근데 사실 교과서는 성전이 아니거든요. 교과서도 누군가가 쓴 거고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거고 그렇죠. 편집본이죠. 굉장히 많은 의도가 숨어져 맞아요. 있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의 역사 교과서는 리더로서의 미국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했는가를 끝없이 이야기하고 근데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수업 시간에 교과서 안 써요.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냥 교과서도 학교에 비치해 놓는 용이고 교사가 마음대로 해요. 막 맞아. 정말 교사의 공간인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맞아요. 성전이긴 지식을 한데. 확인하는 평가 시스템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그 바칼로레아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럼요. 근데 그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그건 지식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비판적 사고를 나름 논리를 갖고 정리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연습은 그냥 정말 인간이 교육 과정에 편입된 순간부터 끝없이 이루어져야 그게 단계가 쌓이고 쌓이고 맞아요.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육학 논문에서 다만 이런 어려운 역사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훈련, 비판하는 훈련을 할 때는 제일 빠지지 않는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보장된 상황이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 교실을 안전하다고 느껴야 된다가 제일 조건이에요. 근데 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어떤 발언을 해도 공격받지 않는다. 예요. 이건 교사도 포함이에요. 교사가 그 교실 안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학생들이 어떤 발언을 하든 공격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을 아우르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나의 의견에 반대했어. 그러니까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반대로 내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타인의 의견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모두의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정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사실 인간의 성장 과정인 거고 그게 안 돼서 참 서글프다. 어쨌든 전시라는 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능동적인 독자인 거예요. 교과서나 우리가 학교 현장에 있었을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래 시험에 이거 나온댔으니까 외우고 하는 존재였지만 재미없어 그거는. 재미없어 하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관심 있어서 찾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일단 간 거잖아요. 그치. 근데 가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나요? 아닐 거예요. 일단 내가 관심 있어서 간 건데 뭐 피카소의 그림의 전시를 보러 가더라도 그림 하나에 느끼는 게 다 다르지만 사람들이 내 감상을 비판하거나 막 넌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는 그렇게 느꼈어? 난 이렇게 느꼈는데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저는 역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역사는 어디에나 속해 있거든요. 이런 미술 전시 아니면 뭐 음악회 다 속해 있는 거니까 오늘은 비록 난징의 이야기를 했어요. 난징의 이야기는 상당히 스펙트럼에서도 굉장히 난도가 높은 쪽이고 그러니까. 1부터 10으로 하면 10 정도에 해당하는 정말 어려운 역사고 정말 힘든 사례라서 이거는 뭐 전공자들이 일단 알아서 해봐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난징 사건이나 위안부 이야기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끝없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이야기 안 끝났잖아요. 우리 논쟁 안 끝났고 위안부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래 난징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기념하는 방식이 좀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 혹은 나는 그래도 그렇게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 뭐 이런 의견을 얹을 수는 있죠. 스펙트럼 10을 보여줬으니 1부터는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거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오늘 뭐 집에서 시집을 한 권 읽다가 이 시 너무 좋아. 하지만 이 작가의 이 시는 참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는데 이 유튜버가 막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역시 한국의 우수함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우수함만 보여줘? 한국에도 나쁜 건 있어. 하지만 우리가 나서서 보여줄 필요는 없지. 이런 뭐 사고를 한다든지 당신은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훈련을 스스로 좀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우울함이나 분노는 지성의 부산물이긴 한데 사람이 조금 우울할 필요도 있다. 저는 좀 덜 우울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지금 세상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우울한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우울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인문학적으로 우울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끝낼까요? 네. 배고파요. 멋진데? 배고파요. 늘 좋습니다. 포장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아니 근데 마무리가 아름다우면 또 좋죠 뭐. 네, 마무리가 아름다우면 약간 그 욕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진짜 난징에 대해서 1도 몰랐다가 오늘 정말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기피디님은 몰라요 이러는데 대충 다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항상 모른다고 하시면 몰라요. 예. 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도 몰라요. 그럼 이제 나만 아는 거야. 그렇죠. 제일 모르는 사람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인문학에서는 사실 나 이거 잘 알아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 요만큼 알면 이제 다 알아. 당한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